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출제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범위. 우리 부동산 공법은 약 150여 개 법률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이 150여 개 법률이 전체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법률에서 총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6개 법률을 출제 범위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국. 그리고 이 법의 내용은 주로 어떤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바로 행정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계획. 국토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흔히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계획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게 선계 후 개발의 원칙인데 이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에 관해서 적용되는 행정계획, 주로 행정계획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계획 파트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용 파트에서 이 이용 파트에서 소위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 토지를 허가제도가 이번부터 국토개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토지를 허가제도가 어디 가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게 되죠. 올해부터.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순수하게는 주로 이제 계획 파트이고 토지를 허가제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토를 대상으로 정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서 출제가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2문제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여기는 주로 개발된 도시를 다시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등의 어떤 정비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법률은 일종의 신도시 개발, 개발된 도시의 뭡니까? 어떤 재개발, 여기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얘기죠. 이 법률에서 6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예법에서 6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간단히 줄여서 저는 국토계획법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국토계획법. 더 줄여서 얘기할 때는 국이법.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개발한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인데 더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냥 도계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법이죠. 그래서 정비법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정법. 여기는 도계법, 도정법 보통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이건 건축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절차를 주로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물과 주택을 비교해 보면
주택법이라는 건축물의 포괄적인 법률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법.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법.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법률에 건축법, 주택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은 이건 우리가 농지와 관련된 법률이고 이건 개발보다는 주로 보전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보전. 자,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국토계획법. 이 내용은 주로 뭐다?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률이 도시개발법.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고 불량화됐을 때 정비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정비법. 여기는 개발, 여기는 정비법입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률 2개가 있는데 건축법은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지로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와 관련된 법률이다. 농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개혁법에서 12문제 출제됐는데 앞으로 이 출제 비중이 올해 혹시 시험 공부 날 때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허가제도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2문제 출제됐고 도시개발법이 6문제, 도시정비법이 6문제,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 2문제. 우리 공법은 그동안에 계속 범위가 늘어나다가 이번에 토지를 허가제도가 국토개혁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소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정말서. 작년은 주택법이 일부 내용이 많이 빠지면서 주택법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개혁법 일부가 빠진다면 역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서너 시간 정도는 시간을 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겠죠. 자, 이게 범위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출제 범위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법은 말이죠. 아까 단순하다고 그랬죠. 사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법. 앞으로 법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법에는 정확하게 되면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건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화된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제정하고 공포해서 적용하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런데 법률 밑에는 뭐가 있냐? 이건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은 이건 어디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행정입법이야. 다시 말해서 원래 입법부 그러면 국회를 말하잖아요. 국회. 그런데 요즘에 국회에서 전문적인 영역들을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중요한 큰 틀만 국회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알아서 결정하도록 행정부에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위임을 해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시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이 명령은 자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장관령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령이라고 그러면 부령이라고 있어요. 대통령령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시행령이라고 그러고요. 시행령. 총리나 부령을 묶어서 보통 시행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국회에서는 법률 밑에 뭐가 있다? 명령이 있다. 명령은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묶어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률, 명령을 묶어서 보통 이거 뭐라고 하냐? 법령. 법령은 법과 이 명령을 묶어서 법령이다, 법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법 할 때 이게 국토교육부 위반한 법률 이게 법률이죠. 도시개발 법 하면 뭐야? 도시개발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 법률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밑에는 뭐가 있느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이건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에서. 그러면 지방의회 그러면 여기서 지방이 들어가면 항상 어떤 의미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이런 뭐예요? 시, 도, 조례가 있고요. 또 시, 군, 구 조례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조례는 시도에서 조례는 또 시군구 조례 이렇게 조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법하게 되면 포괄적인 의미인데 국회에서 정한 법률, 무슨 법 할 때는 법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 이걸 말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뭐예요? 조례. 법률, 명령, 조례. 법률, 명령, 조례 3단계입니다. 3단계. 보통 시행령은 법에서 보통 위임을 합니다. 법에서 큰 테두리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을 정한다는 얘기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정한다. 부령을 정한다. 장관령을 정한다면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위법률은 절대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명령 위반될 수 없고 명령이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법률, 명령, 그다음에 조례, 시도조례, 시군구조례 이렇게 의미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공법은 대부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국토개법, 그런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국토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방조례. 건축부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시도조례, 지방조례. 정비법 시행령, 정비법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항상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법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출제되면 이 6개 법률 출제 범위가 아니고 조례는 출제가 안 돼요. 조례는. 왜 조례는 출제하느냐? 조례는 지방마다 다 다르죠. 서울시 조례가 다르고 부산광시 조례가 다르고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실무에 나가면 조례가 중요해요. 왜? 그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그 지역 조례가 주로 많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조례를 꼭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례. 반면에 출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출제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여러분 또 잘 기억하세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법의 출제 범위라고 하면 실제 출제 범위는 다 6 곱하기 3 해야 되죠. 그럼 얼마? 6, 3, 18? 얼마? 3, 6, 18. 18개 법이 실제로는 출제 범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 어렵게 출제됐다 조정하기 쉬운 것이 우리 공법이에요. 왜? 그냥 법에서만 출제되면 쉬운 것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문제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문제 좀 쉽게 나왔다는 것은 법에서만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도 엄연하게 출제 범위 속하기 때문에 여기를 출제도 우리는 뭐라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공법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18개의 법률을 공부하려면 어떻습니까? 한 번 공부하려면 1년씩은 공부해야 될 거예요. 한 텀만 돌아가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포기하고 법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되 이제 법 중에서 시행령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간추리게 됩니다만은 문제가 고약하게 시행령, 시행규칙을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문제 항상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감안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국토개법, 우리 공법 한 번 공부하면서 1년씩 시간을 주는 학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결국 범위 문제이다. 범위. 그러니까 출제위원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 법적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성격. 부동산 공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법적 성격.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라고 그랬습니다. 유능한 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부동산 공법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학원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학원의 원장들이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가 중요하다. 1차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억지들을 부리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민법 결혼 두 과목은 기본적인 소양을 테스트하는 과목이고 실무에 나와서 실무와 관련된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1차가 중요합니까? 2차가 중요합니까? 당연하게 2차가 중요합니다. 1차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1차는 실무에 나가면 거의 써먹질 않아요. 실제 나가면 써먹는 전부 2차 과목이기 때문에 2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유능한 중개업자 될 수 있느냐 하면서 2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만 실제 시험에서 1차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시험이 1차와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도 합격하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으나 만약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1차는 1년간 유예가 된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차라도 먼저 합격하게 되면 내년에 2차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면 후반기에는 1차에 치중해서 1차라도 먼저 합격하고 내년에 2차를 합격하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지. 시험의 전략상 1차라도 먼저 합격하면 좋으니까 1차에 치중해서 후반기에 1차 먼저 하고 1차 합격하면 나중에 2차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2차 이제 공부 들어갈 때는 2차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잘 열심히 해두면 실무에서 대단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니까 2차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1차가 2차보다 오히려 중요하죠. 1차가 중요하다. 1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고 그건 정말 도덕적으로나 또는 뭐예요? 학원 관계자에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차가 실무에 나가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여러분이 유능한 중개업자 될 수 있냐면서 2차입니다. 그러나 1차를 우선적으로 합격 전략을 세울 때는 1차에 좀 치중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 부동산 공법 중요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공법의 법적 성격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공법 성격을 알아야 그 과목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하고도 친해지고 싶으면 무조건 만나서 악수하고 친해지자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친해지려면 우선 그 성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도 내가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있으면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 첫째 이런 성격 같습니다. 첫 책은 부동산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 다루지 않는다. 여기는 동사는 시시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만 다룬다고요? 부동산만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로 뭘 다룬다? 토지를 다루게 됩니다. 토지. 부동산의 꽃은 뭐다? 토지입니다. 저는 중개업자도
저는 급수를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급수?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 중개업자의 급수를 나눠보면, 자, 하급 공인중개사, 중급 공인중개사, 상급 공인중개사 또는 최상급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눈다면, 최하급 공인중개사는 합격하신 이후에 아파트 앞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세나 월세, 아파트 이걸 주로 다른 사람은 하급 공인중개사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옛날 복덕방 아저씨 수준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급 공인중개사. 중급 공인중개사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개업자라면 이제 중급으로 칩니다. 상급 공인중개사는 뭐냐? 토지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토지. 땅을 알고, 땅을 보면 여기다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의 투자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토지에 어떤 건축을 건축해서 어떻게 분양을 하고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상급 내지는 최상급으로 칩니다. 중개업의 꽃은 뭐다? 토지입니다. 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지를 알고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이 꿈이 저는 하급이라든가 중급에 그친다. 그렇다면 공법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60년 맞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나는 최상급 또는 상급이나 최상급의 공인중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토지를 특히 부동산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서 몇 마디씩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땅의 전문가다, 토지 전문가다, 부동산 전문가다. 뭐 책도 쓰기도 하고 또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강의를 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기를 나눠보면 말이죠. 사실상 일부 분야를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걸 짜집게서 포괄적인 복합적인 지식들은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어. 특히 이 부동산 공법을 잘 모르고는 그렇게 깊은 전문 지식을 알 수가 없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학원에서 서울의 유명한 어떤 한 분을 초청해서 한 3시간 동안 초청 강의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 2000년대 공인중개사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지금 자기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강의를 듣다 느끼는 것이 강의 자체가 정말 어떤 이거저거 취합해가지고 짜집기해서 짜집기 내용을 갖다 학생들한테 전달하는데 어느 한 분야의 깊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도 좀 굉장히 실망을 좀 했고 저도 학생들한테 미안함도 느끼기로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되고 부동산 특히 땅에 대해서 내가 최고 전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공법만이 우리 부동산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민법에서부터 학계론 그 다음에 뭐 세법 이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 공법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사실상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 또 법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을 잘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된다. 이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공법을 잘하면 여러분 중개사로서 절대 성공합니다. 물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에 나가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터 잡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법을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는 실패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전반적인 지식이 갖춰졌다는 것이고, 부동산 공법을 잘해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바뀐 내용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아주 건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잘해야만이 토지에 대한 전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특히 토지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공법이라고 그랬죠? 공법. 공법은 누가 누구의 관계다? 아까 행정, 관청하고 일반 누구?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 관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 상명, 하복 관계다. 그래서 행정, 관청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은 행정, 계획법입니다. 계획법. 행정계획 뭐냐? 한마디로 행정계획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참 좋은 나라예요. 부동산 투자하기. 왜?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국가에서 알려줍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알려준다고요.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이라는.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계획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알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걸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계획, 국가의 정책 계획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이 행정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행정 계획 파트가 사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네 번째는 규제법입니다. 규제는 뭘 하지 말란 얘기야. 소위 아까 뭐 자기, 하면. 뭘 하지 말라는 부작위, 하명을 주로 내용을 합니다. 뭐뭐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서 뭐 하라는 얘기보다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로 이겁니다. 자, 자연환경 보호전제다 뭐뭐 하지 마라. 여기 개발자연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줄여내요. 하라는 내용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위반되게 되면 너 형량 몇 년, 응? 아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집행.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벌. 집행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이게 규제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뭘써요? 꼭 염두에 있어요. 첫째, 부동산 토지와 건물주소, 주로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고, 토지. 공법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법률이고, 행정계획법, 주로 국가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정책 위반들이 하지 말라 하는 부작위 하명, 규제를 내용을 한다. 거기에 위반되면 형사처벌하기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로 아까 우리가 건축법 예를 들었죠?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이라는 부동산 또는 땅에 대한 부동산에 관해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땐 도로 경계선에서 몇 메타를 떼어서 건축해라. 높이는 얼마까지만 건축해라. 자, 이런 전부 다 규제잖아요. 농지법 마찬가지죠. 농지법도 농지에 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농지, 개발할 수 없는 농지를 구분해놓고 여기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거기 위반되면 형사처벌하죠. 이게 농지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 성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 그 다음에 법의 내용,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성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부동산 공법의 성격을 제가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도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6개 시험 과목 중에 하나는 얘기죠. 그 6개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법과 특징을 본다면 첫째,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얼마만큼 넓느냐? 우리가 6개 범위라고 그랬죠? 근데 6개 범위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6개 범위 외에도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얘기하게 되면 부동산 공법은 총 3, 6, 18, 18개의 범위를 출제 범위를 하기 때문에 법 조항으로만 본다 적어도 어떻습니까? 최소 1500개 조항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용이 넓다 보니까 앞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리고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법이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다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수치가 많이 나온다. 우리 공부를 보다 보면 무슨 수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수치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수치를 하나씩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수치 암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치 안에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수치 자체만 암기하려고 한다.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순하게 수치를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치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수치를 기억할 때는 수치의 앞과 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 그러면 20이 어디서부터 20, 언제부터 20, 또는 20이 아니고 2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20 범위 내에서 뭐를 정한다. 그 뒷얘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20이라는 수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거. 그 다음에 수치의 앞과 수치의 뒤를 항상 챙겨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치 자체를 단순하게 암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이냐? 임진왜란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1592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사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가? 라는 얘기는 그 수치가 1592년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죠. 옛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걸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 시간에, 정치 경제 시간에.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발생했습니까? 1392년, 1492년, 1592년 이런 식으로 1692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출제해서는 안 되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역사적인 배경.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쓰게 만들고 이걸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었어야 이게 정말 좋은 공부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다. 6.25가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다. 이것만 물어보고 있지 왜 6.25가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배경은 우리가 언급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공부에서 가장 잘못된 습관이고 우리 선배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 절대 수치가 나오면 수치 그 자체만에 연연하지 마시고 수치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응? 건별 50%, 건별 50%, 50%만 암기하지 마시고 건별 50% 무슨 의미냐? 어? 그걸 꼭 이해하시라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계정이 빈번합니다. 우리 공법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에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이라는 과목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공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은 개정이 되질 않아요. 한 번 공부를 하면 최소 10년은 써먹습니다. 그러나 공법은 1년 지나면 항상 새로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에 긴장을 하셔야 되고 새로 개정된 내용을 잘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범위도 넓고 수치도 많이 나오고 또 개정이 빈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의 방법을 보시면 첫째, 절대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암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에 나온 취지, 왜 그 제도가 나온 취지,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한 내용, 취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계,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왜 나왔는가는 취지를 먼저 해야 돼.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 이걸 알면은 내용 50%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를 잡으셔야 돼. 체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 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비도시에 짓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왜 나왔고 비도시에 왜 어떤 체계. 그리고 이제 정확한 내용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이런 제도였구나. 이게 참 좋은 제도다. 이게 참 이런 제도였구나. 이거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제도였구나. 나중에 꼭 기억했다. 실무에 나면 써먹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도 정확하게 문제를 정답을 잡아낼 수 있고 또 공부도 재미있고 그리고 실무에 나와서도 도움이 되고 오래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건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암기만 해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머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시험 끝나면 못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공부가 됩니다. 특히 제발 부탁하건대 앞에 첫 글자 따서 이런 암기하는 그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한두 개 정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앞 글자 따서 암기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안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여러분 합격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여러분이 뭐 암기하는 방법을 한두 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앞 글자 따서 암기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공법 수업 시간에 3,000개를 암기해야 된다 하면서 이 암기를 갖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러면 자꾸 암기만 치중해야 되고 문제를 못 풀어내요. 문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법은 절대 암기 중심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이해 중심 문제가 나오지. 이해. 그래 그런 방법은 절대 바람직하지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지향하시고 꼭 이해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든 아무리 어렵게 나도 이해 중심으로 공부에 있으면 문제를 정답을 찍어낼 수 있지만 암기 중심 공부가 되면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전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암기 중심 공부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암기를 갖다가 지향하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 즐기는 방법은 즐기면서 하시라. 즐기라는 거야. 공법을 즐겨라. 자꾸 모든 것을 공법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밖에 지나다 건물 하나 볼 때마다, 돌 하나 볼 때마다, 또는 땅을 볼 때마다 이전 용도적이 뭘까? 이 건물의 용도가 뭘까? 이 건물에서 어떻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건물을 어떻게 용도 변경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그래야 공부가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오래 남고 또 공법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지자는 불여 낙자. 불여 호자. 호자이며 호자는 불여 낙자라는 얘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많이 아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함을 호자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 좋아하라. 좋아. 그리고 또 억지로 좋아하지 말고 그걸 즐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즐기는 겁니다. 공부도 즐기면서 하세요. 공법부터 즐기면서 하시라고요. 즐겨. 공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인중개사시험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공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스트레스는 말이죠.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스트레스는 스스로 받는다는 거. 누구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까? 병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암 그러더랍니다. 뭐라고요? 암.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뭐란 얘기예요? 암이란 얘기죠. 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 중에 이제 암을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 그 암의 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은 방법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간단해요. 첫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생겼다. 그럼 빨리 풀어버리면 돼요. 오래 가져가지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공부 자체에서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를 즐기면서 하시라고요. 저는 이걸 항상 매년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죠. 너무 자꾸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안타까울 정도로 공부하면서 죽겠습니다. 내일 꼭 반드시 합격 이런데 그리고 어디 독서에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즐기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올해 제가 합격했던 분 중에서도 7월 달에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해서 1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분을 봤습니다. 또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만 합격하는데 2차 합격하면서 아이고 2차 뭐 별거 있겠습니까? 시험시험 하면 되겠죠. 하면서 공부만 조금 신경을 쓰고 대충 하다가 근데 바로 2차 뭐 유의사항 없이 우수한성이 그것도 공부를 한두 개 틀렸다고 그래.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굉장히 좋아. 성격이 좋아. 성격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 공부하면서 인상 쓰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를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시려면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이중심 공부를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꼭 체계를 기억해. 체계. 그리고 즐기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공법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법의 기술적인 특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교수 진행하죠.